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강의의 의미는 이 책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구구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여기 이 책을 제가 저작권을 협의를 할 때 일본에 수차례 가가지고, 그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저기를 해서 저작권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무리 일본이 밉더라도, 일본 사람들의 기록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깊이를 갖다가 이 체계적으로다가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나라가 한 40년, 50년을 따라가도 힘들 겁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저도 상당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기준의 영향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좀 제 활동을 이렇게 쭉 옆에서 이렇게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서부터 이제, IC60364, TC64, 그 다음에 TC81, 건축적 필요 설비, 이쪽 분과를 계속 활동을 했고, 미국의 이제 NFPA 전문가 회의에 제가 활동을 계속 하면서 국제회의를 다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누차례 다른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명심보감 지금 1, 2, 3권에서 처음에 국제화 IC0364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몇 년 전 녹화된 거죠? 그게 2008년인데 6년 전에 지금 KS 기준 다 안 바뀌었을 때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랬는데 지금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전선 바뀌었고, IC60364로 지금 내선 규정이 이제 앞으로 바뀔 거고, 필요 설비 완전히 바뀌었고, 이렇게, 국제화로 굉장히 제가 6, 7년 전에, 그 다음에 IC0364 빨간 책은 제가 2000년에 책을 내가지고, 기숙사에서 강의를 하면은 수강생들은 저한테 시험에 나올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나오지도 않는 문제, 이건 이거 생뚱맞게, 이게 뭡니까? 다 너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다. 근데 그때 문제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축제위원들이 몰라,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상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 책에 대한 거는 국제규격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술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내용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이 그런 부분에서 위에 쓰면은 상당히 아주 여러분들의 실력이 체계화가 잘 될 거다. 이 국제적으로다가 변화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가져가야 해서 지금 필요 설비는 이제 국제 탑 수준에 가 있어요, 지금. 가 있잖아요? 6034 됐죠. 건축법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대한민국이 한 2, 3년 만에 필요 설비는 세계 정상에 서 있고 6034는 독일 규격인데 그것을 잘라놓은 상태에서 국제규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설계와 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아마 2, 3년 후에 내선 규정을 한국적 규정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독일 규격이 거의 우리 규격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독일 물건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물건을 사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국제시장이 우리 기업의 마당이 된다, 이거예요. 응?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전선이 국제화로 가니까 한국의 전선 회사들이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져가지고 가온 전선이나 이런 전선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뛰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마당을 열어놓으면, 국제화로 마당을 열어놓으면 그것이 다 우리의 시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책도 바뀌었지만 기준도 바뀌지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체계화가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대로 KSC, IC 60364하고 62305가 이제 바뀌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이 비즈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경종을 해줄 건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해줄 건 해주고, 또 앞에서 앞으로 나갈 건 나가고, 이렇게 하모나이즈를 하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교육은 그냥 기술사를 위한 뭐 학업이다, 뭐 기술 계산 핸드북 하나를 맡기 위한 것보다는 이 두 교재로 중심으로 쭉 흘러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엮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 교재를 이제 2권으로 했는데, 요것이 이제 지금 독일 시멘서에서 나온 책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독일 유형인데 60364의 완전 해설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아마 우리 신효섭 기술사님이 제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강의 교재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2, 3주 뒤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2, 3주 후에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책이 다 돼 있어요. 있는데 그때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가 명심보감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제가 강의는 명심보감을 참조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1, 2, 3권 하는 과정에서 기술계산 핸드북에 몇 챕터의 강의를 넣었어요.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 명심보감의 그 강의 지금 인터넷에 2번만 클릭하면 무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충하시라. 그럼 그거하고 오버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술계산 핸드북을 40번에 걸쳐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번에 한 30페이지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나갈 겁니다만은 한 번에 30페이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심보감 내용하고는 강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명심보감 내용을 여기에 몇 강에 있으니까 몇 강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학교 측에서 제목을 기술계산 핸드북 이렇게 되니까 책을 명의다 돼서 책명을 전기설비 기술설계 전문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는 학교 측에서 좀 제안을 해서 제가 그렇게 요번 강의 명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다른 뜻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나가는 게 이제 1페이지 우리 챕터 1-1서부터 보시면은 1-27 까지 나가는데 우선 강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짧은 시간에 아주 방대한 분량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제 또는 2년제 전기과를 전공하고 실무 경력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된 중견 기술자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MCC가 무슨 약자입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보고 실제 그런 것들은 다 안다고 보고 이렇게 제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전 내용을 하나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전 내용을 만약에 27페이지까지 쭉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해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는 90분 동안 30페이지 분량을 나가려면 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뭐고 어느 부분을 짚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사 공부는 자동으로 다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안을 쓰는 거라든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자연적으로 길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돼. 그리고 하고 난다면은 일주일 강의 받은 거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어느 책이나 이 책은 처음에 목차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일반 소설책을 구해도 마찬가지야. 그럼 책을 구할 때는 먼저 저자를 보고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을 썼느냐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목차를 보는 거예요. 그 목차를 보면은 이제 전체 내용의 스코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말이고 맨 나중에 나오는 말이 이게 나가는 말이라고 보면 서론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기술 서력이라도 서론 결론을 가는 건 아니라도 대개 앞에서 풀어놓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 것이 개강하는 날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끝나지. 그냥 오늘 급한 이거 그냥 등록만 해놓고 빠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여기 하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그냥 바로 나간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한 번 강의가 누락이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데미지가 상당히 스스로가 얼마큼 크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느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그냥 바로 준비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찹타 오늘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 일반 설비의 일반 실무에서는 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의 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전부 다라,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다. 전부 다의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 챕터에 오늘 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 저자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기 뇌 설비를 앞에서도 다루고 또 뒤에서도 다뤘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공통으로다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이 일본의 정말 평생한 기술자의 전문가들이 녹여낸 것이라 아주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대한 저자는 한 40-50명이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40-50명이 공동 저자를 한 거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전기계 책에서는 가장 명작으로 일본 교수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진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고 나면 상당히 큰 다른 시야를 갈 수 있는 그런 저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것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을 어떻게 해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계하는 분들도 기획이 잘못되면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업도 기획이 잘못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아주 기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전기 설비, 그러니까 여기서 플랜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유시설을 한다든지, 동광 재련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기 설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기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변 설비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건물이나 하우징이나 어떤 플랜트나 수변 설비 쪽이 어떻게 보면 전기 설비의 핵심 코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크게 펼쳐놓는 그림이라고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오늘 강의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차례는 이게 이제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 용량 계획과 계산, 그 다음에 개통 계획과 계산, 여기 수변 설비의 선정, 부대기기, 환경 개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험 문제, 뭐 이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여기 시험 문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목차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책의 전체를 보고, 그 전기설비의 전체를 보는 그런 부분에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 예? 지금 그래서 설비 용량 계획과 계산, 계통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차단기는 뭘 정하고, 변압기는 뭘 정하고, 왜 이걸 정하고, 이거에 대한 선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기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설치 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수변 설비의 전체. 예?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수변 설비 기획에 대해서 놀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만 딱 나오면 돼. 지금 이거만 되면 이 6개 제목 딱 써놓고요. 하나씩 써 들어가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보시면 이런 산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여기서 설비 용량 계획과 계산, 계통 계산, 수변 설비 선정, 부대기기, 환경 계산, 설치 공사 이런 산이 있어요. 자, 이거 왜 산을 그려놨냐? 이 산을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산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그 전에 기숙사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쭉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 골짜기를 가가지고 여기를 막 가가지고 가면 이 산 중에 어디 와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요쪽 골목도 요쪽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니까 골짜기 들어가 봐야지. 응? 그리고 나서 또 이쪽 골짜기를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이쪽 골짜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가지고 전체를 보면 전체 전경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 산 덩어리를 아주 눈에 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공부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숙사 대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보는 시야도 아주 중요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은 아주 높은데 전체를 못 봐. 이 전체는 잘 보는데 좀 들어가면 깊이에서 약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도 보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각 섹터를 완전히 분해 결합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전체하고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의 전체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다 겸비를 해가지고 하모나이즈가 돼야 아주 이 전체 일 챕터의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는 거죠. 자, 6개 봉우리를 다 올라가 봐야 수변 설비 산이라는 큰 하나의 산을 정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고 나오고 들어가 보고 나오고 들어가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큰 하나의 그림. 수변 설비 하나 또 끝났어. 그 다음 접지 설비 하나 끝났어. 그 다음에 과도 설비 하나 끝났어. 이렇게 조명 설비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부분에서 나눠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리고 더 작은 그림을 그리고 다시 큰 그림으로 나오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거는요. 많은 공부를 많은 시간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전체 먼저 그림을 먼저 어떻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들어가가지고 핵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다시 나와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전체를 완벽하게 딱 보고 나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에 그 정확한 제안서나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이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가지고 그 기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상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뭐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이사, 이사에서 뭐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에 대한 것을 미스테이크 안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다가 꿰뚫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큰 그림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죠.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동그라미가 6개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수변주설비에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을 멀리서 보면 이 봉우리가 한 5개 정도 되고 6개 정도 되는 이런 산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1-1의 1챕터의 지금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설비 용량과 계산 설계에서는 보면 지금 여기다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려놨는데 경제성하고 신뢰도, 안정성, 인력 절감 요것이 지금 바란스를 이루는 거예요. 자, 설계라는 거는 제가 항상 그 강의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학자는 예를 들어서 경제성을 생각을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죠. 어느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를 만드는데 1억짜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좋게. 하지만 기술자는 뭐 500만 원에 만들 수 있으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500만 원에 만들어야 된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바란싱을 이뤄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술자는,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는 경제적인 부분과 그 실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실무에 대해서 그 실제 그 기능과의 바란싱을 어디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저기한 타협이 아니고 뭐 물건을 사는데 이런 타협이 아니고 실제 인풋되는 돈과 나오는 기능에서의 양쪽의 바란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은 경제성이나 무슨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신뢰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게는 라이프 사이클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계획이 돼서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를, 용량을 얼만큼 크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조작이 간단하고 유지관리, 전압변동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책에 있는 걸 다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야. 제가 분명히 오늘 얘기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쫙 한 줄도 안 놓치고 쫙 가는 것은 중요한 걸 놔놓고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다.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이런 스타일로 해 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처음 계획시 점검 사항이 지금 이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키워드가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변 설비 예를 들어서 계획 시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안전, 신뢰도, 경제성 이 키워드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수변 설비 계획 설계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 책을 열어보시면 그 수변 설비 설계 계획 순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기가 막히다. 이 프로 차트는 이게 부하조서부터 이 끝까지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프로 차트를 쫙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술사도 몇 명 안 돼요. 작성한다는 기준은 제가 아주 엄격한 의미에 거의 완성도가 높은 걸 얘기합니다. 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안 해봤으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프로 차트를 놔놓고 쭉 그려가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의미를 다 알아야 되니까 알면서 그 프로 차트가 그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가 그냥 그대로 나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아주 여기다 멘트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밑에 전문가, 기술사라면 이 정도의 프로 차트는 술술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스타트해서 부하조사와 적산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부하조사의 적산,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이 나오는데 이 수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왜 이 팩터가 들어가느냐.
이 팩터를 왜 적용하느냐. 수변설비 설계를 하면 변압기 용량이 산정이 되면 그 용량에 따라서 전선 산정이 돼, 차단기 용량 산정이 돼, 전부 다 돈 아니에요. 돈이니까 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적게 드리자. 어떻게 적게 드리냐. 무조건 싸게 적게 하느냐.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런 팩터들을 적용하는 거죠. 어? 지금 명심보감에서 제가 이 부동률 수용률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한마디로 변압기 용량을 가능한 한 적게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있는 데이터를 넣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변압기가 어떻게 돼요? 말단에 설치되는 거는 부동률을 적게, 전원측에 설치되는 거는 부동률을 크게. 그래가지고 분모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죠? 1.3, 1.1. 예?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부하율하고 수용률하고 부동률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건 변압기 용량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팩터가 들어가는 거다. 적용 팩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0년 만 휩싸려면 이거 그냥 수식 외고요. 하나씩 매달리세요. 그러면 그건 안 돼. 쭉 나눠놓고 이 팩터를 왜 적용하는데 이렇게 딱 봐야지. 예? 힌트는 어떻게 돼? 변압기 용량을 적정하게 낮추기 위한 팩터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 팩터가 검증된 팩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 다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지. 예? 부하 일람표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책에 있는 일람표가 맞는 것도 아니고, 요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람표들은 이제 인덱스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과 계략, 이제 그 설비 용량 계산이 나오는데, 변압기 수용 전력, 전력 손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마 이건 앞에 쓴 거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좀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성공학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집에 물성공학 책은 한 권씩 있어야 돼. 전기 기술자라면. 회로이론, 뭐 전기계약 책도 중요한데, 물성공학 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체의 성질을 논하는 건데, 전기적인, 우리 물성공학은 대개 이 전기 쪽에서 반도체라든지, 도전체라든지 이런 그 전자의 이동을 얘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것이 물성공학 책이에요. 제가 알다시피 쌍극자, 피레치 이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범용화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모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세미나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대지 모든 물체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돌이건 자우지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거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한 칙에다가 전압을 걸면은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구가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인가하면 뒤에가 마이너스가 인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돌에 이게 부도체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인가하면 마이너스가 인가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모든 물체 내에는 자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자구가 외부에 어떤 전기를 가하면은 로테이션을 해, 이렇게. 반대로. 그것이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 안 도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다 존재한다. 구리가 왜 전기를 잘 통하냐? 사기가 왜 잘 안 통하느냐? 사기는 왜 절연제를 쓰느냐? 사기라는 것에 보면은 그것도 똑같이 안에 전기의 자구가 도는데 전압을 걸었을 때 이 녀석은 어느 볼테이지까지는 견뎌준다, 견뎌줘. 근데 그것도 어느 볼트를 넘기면은 그 사기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 절연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하해 주는 것이 이 물성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 가셔서 집에 물성책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서점에 가셔가지고 물성책을 놔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물성공학을 모르면은 전기를 얘기하는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 전자의 이동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기라는 건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물성공학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그죠?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도 보니까 그 1강에서 보면은 기체방전에서 보면은 거기에 기체방전, 고체방전 해가지고 전자의 이동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오버랩에서 강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또 여기에서 또 그 강의하고 또 이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해결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심보감 42강에 지금 물성이 강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용 전력과 설비 용량, 추정 설비 용량 계산, 그래가지고 추정 설비 용량은 장내 전망과 계통의 운영, 전압, 단락 전류, 뭐 전압 변동 이런 것들을 고려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배전 전압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선로의 절연 협조의 문제 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38도 휴전선이 있어요. 그럼 휴전선이 있으면은 그 앞단에 군대에서는 굉장히 센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죠? 조금 뒤쪽에 후반에서는 좀 적은 걸 막아줘야 되고, 그 뒤쪽에서는 더 적은 걸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3, 4, 5, 154, 22,900 이렇게 내려올수록 그 기기에 대한 절연 협조가 중요하면서 거기에 배전 전압을, 표준 전압을 쓰도록 하는데 이 표준 전압을 정하는 거는 무조건 전압만 올리면은 전력 손실이 적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비, 전압을 올리면 애자가 많이 커져.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커져. 거기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들어가는 돈 대 나오는 손실하고의 바란스가 어디에 좋냐 이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상당히 결정이 돼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여러 번 나온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관련도 시험 문제 보면은 이 수식 3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마 제가 보는 한 15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송전전압에 결정하는데 보세요. 도체 비용과 전력 손실 전압 변동인데 이 수식을 간략화시키면 K1, K2, K3는 이 함수가 다르니까 다르지. 그렇지만 여기 보면 경관의 길이는 똑같고 이게 전력 손실은 전압 자승에 반비례하고 전압 변동 반비례하죠. 도체 비용은 그냥 반비례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전력 손실은 자승에 반비례하고 이런 내용들 이 수식을 원수식을 그냥 그대로 외울 게 아니고 이걸 간략화시켜서 이 3개를 상관관계를 봐주면은 아주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술사 채점을 해보면은 분량만 많다고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을 딱 내놓고 한 양을 쓰더라도 제대로 딱 쓰면은 그 점수가 좋아요. 근데 옆에는 잘 쓰지, 그냥 쓸 거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소설책 쓰듯이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3장, 4장 써놔봐야 점수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전선을 정하는데 전선 사이즈가 작아지면 전선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전기를 송신하는 능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표피효과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단 가공성 적은 전류를 보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선의 사이즈하고 전류의 단위 면적 전달하는 능력을 보면 전선 사이즈가 적을수록 전기를 단위 면적당 보내는 저기는 크죠. 당연하게 커요. 그래서 대전류를 보내게 되면 전류가 이 전선 바깥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가운데가 전선이 고르게 펼쳐야 되는데 거의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전달하는 전류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이렇게 그림 1-1-9의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의 배전 전압을 선정하는 거는 지금 5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이 배전 군의 전압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 5가지를 들고 설명하라. 이러면 딱 나와야 돼,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가 문제이고 전체를 보는 것에서의 하나의 키워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경제성도 안전을 무시해서는 일단 안전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은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되니까 반드시 세이프티를 희생한 것에서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킵하는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전압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IC 60038.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2003년도인가 제가 전기수신문에 이 국내 우리나라 전압 220V에 대한 문제가 220V가 국제 표준하고 안 맞는다. 그 사설을 내가지고 지금 그때 한번 이렇게,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맞잖아요. 제 말이 맞았어요.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제 50Hz에서는 230V, 60Hz에서는 208에 115V로 국제전압이 정해졌어, 이제 이미. 그래서 우리가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하모나이즈 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27페이지까지 강의 다 됐죠?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강의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이거를 이 잡듯이 그냥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어. 그냥 다, 그 말이 다 중요한 건데, 뭐야, 이제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여기 1-1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축제위원이라면 2문제만 낸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 여기 4가지 중에서 2문제 내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요? 네? 이거 지금 4개, 이거 저 열심히 적지 마세요. 그 책에 뒤에 1챕터 끝나면은 거기에 다 있어. 예상 문제 몇 페이지예요? 그. 내 이제 페이지를 다 넣어드릴 테니까. 응? 챕터 1장 끝났는데 보면 예상 문제 보면 곧 1번서부터 4번까지 있는 거예요. 응? 자, 보면 이거는 수변 설비 계획을 할 때 고려할 점을 들어라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 너무 커. 그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건 이해하고서 끝나면 돼요. 이해하고 끝나면 돼. 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2번과 3번.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에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과 3번이다 이거예요. 에? 아시겠어요? 그럼 이 부분을 쫙 정리를 해놓고 나와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 전체 보고 수련설비 계획할 때 전체를 이해하는 게 뭐고 지금 이런 거 하나 살짝 집어넣어주세요. 제가 이 예상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는 거야 이게 내용이. 그런 문제가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20문제 되어 있어요. 제가 집어넣었어 거기다. 그러면 이 책을 수백 번 열어봐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예상 문제를 냈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다른 책, 그 옆에 책을 좀 보라고. 에? 지금 여기서는 전력업조가 안 나오죠. 뒤에 나와, 뒤에. 근데 배전전압을 결정할 때 아까 표준전압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에? 그 내용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리턴해서 가보면 이거 하고요, 이거. 이거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 전 스코프에서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딱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은 이 두 개를 아주 완벽하게 풀어가지고 가져가고 전체 옆에 있는 것들은 한번 써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 다 된다 이거야. 그래 여기서 이제 내가 수용률이 뭐고 부동률이 뭐고 말이야 이게 뭐 전압 변동률이 뭐고 이런 거 설명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강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다 한다고 보고 왜 이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률, 수용률 이게 되면 제가 강의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거 명심보감에 가면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쪽 강의를 그냥 두 번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저희들이 서버 용량이 적어가지고 아마 그것 좀 올려가지고 좀 여러 명이 좀 되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이제 끝에서 이거 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보고 쭉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 어디에요? 우리가 한 게 지금 어디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죠? 지금 여기에 계획과 계산에 요거의 골짜기에 요만큼 못 좀 올라가 본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요만큼은 지금 올라가 본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방법,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 내가 올라간 데가 저기까지만 올라갔지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응? 그래서 오늘 계획 순서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을 들여다본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그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적용하는 거하고 배전전압을 결정할 때 송전거리, 배전전압 올리는 문제, 전력 손실, 도체 비용 이거하고 어떤 하모나이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고 처음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체 하는 것은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 첫 강의인데, 첫 강의지만 이게 제가 첫 강의는 뭐 되게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 분량을 지금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